저는 캄보디아 포병대 비라 병장입니다. 12월 7일, 저는 전쟁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노린 건 태국 군대의 총을 든 병사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 우리 진지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폭발음이 귀를 찢었고 동료 셋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먼지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행기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폭탄은 정확히 우리 진지만 맞췄습니다. 우리 중국제 로켓포는 3발 쏘고 고장났지만 상대의 공격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했습니다. 20일간의 전쟁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총알도 포탄도 아니었습니다. 전선 전체를 공포에 빠뜨린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캄보디아 전선에 퍼진 보이지 않는 한국 공포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해외에서 실제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과 한국을 향한 놀라운 반응들을 가장 먼저, 가장 몰입감 있게 전해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감동을 드립니다. 제 이름은 비라입니다. 올해 32이고요. 캄보디아 왕립군에서 8년째 복무하고 있습니다. 국경 수비대 포병 부대에 배치됐어요. 저희 부대는 태국과의 국경선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국경 분쟁은 늘 있었어요. 작은 충돌이 반복됐죠. 하지만 대부분 며칠이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12월 6일 저녁, 중대장님이 전 병력을 모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교전이 시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태국군이 국경선 전체에 병력을 배치했대요. 저는 동료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중대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중국에서 받은 좋은 무기가 있다고요. PHL-03이라는 장거리 로켓포라는데 70k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태국군보다 훨씬 멀리 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우리도 좋은 무기가 있구나 싶었죠.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빨리 끝나면 좋겠다고요. 12월 7일 새벽 4시 30분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모두들 서둘러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로켓포 옆으로 갔어요. 중국제 PHL-03이요. 크고 육중했습니다. 발사대 위에 로켓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기술병이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냐고요. 기술병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새벽 5시 태국 쪽에서 먼저 포성이 들렸습니다. 멀리서 둥둥 소리가 났어요. 곧이어 우리 진지 서쪽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흙먼지가 치솟았고 중대장님이 소리쳤습니다. 반격 준비하라고요. 우리 로켓포를 발사 위치로 이동시켰습니다. 좌표를 입력하고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쾅! 첫 번째 로켓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굉장한 소리였어요. 연기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로켓도 연달아 발사됐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태국군도 당황하겠구나. 그런데 네 번째 로켓을 발사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발사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끼익 하는 금속 마찰음이었습니다. 기술병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발사 장치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방금까지 잘 쐈잖아요. 기술병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과열된 것 같습니다. 열을 식혀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적어도 30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3발 쏘고 30분을 쉬어야 한다고요? 다른 포병 부대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동부 진지에서는 로켓이 발사대를 떠나자마자 추진력을 잃고 땅에 떨어졌는데 폭발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북부에서는 로켓이 발사 준비 중에 아예 터졌습니다. 우리 병사 2명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선임에게 물었어요.
중국제가 원래 이렇게 고장이 잘 나냐고요. 선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품질이 떨어집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무기가 고장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오전 6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비행기 소리였습니다.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공습이다. 저는 재빨리 참호로 뛰어들었어요. 그 순간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쾅쾅쾅. 연달아 3번 폭발했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온몸이 흔들렸어요. 참호 안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폭발이 멈춘 뒤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어요. 우리 로켓포 진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던 PHL-03이요. 커다란 구덩이만 남아 있었어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파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요. 저는 천천히 참호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어요. 모두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선임이 중얼거렸어요. 정확하게 맞췄다고요. 우리 로켓포만 정확히 맞췄다고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맑은 아침 하늘이었어요. 의무병들이 달려왔습니다. 부상자를 찾고 있었어요. 다행히 로켓포 옆에 있던 동료들은 폭발 직전에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3명이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저는 그중 1명 옆에 앉았어요.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행기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만 잠깐 들렸는데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로켓포를 정확히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오전 8시 중대장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남아있는 병력들이 모였고 표정들이 어두웠습니다. 중대장님이 말했어요. 우리 PHL-03 4대 중 3대가 파괴됐습니다. 단 한 번의 공습으로요. 태국군이 우리 로켓포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대요.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중대장님이 대답했어요. 정찰기일 거라 추측합니다. 아니면 위성일 수도 있죠. 위성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주에서 우리를 본다고요? 중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전쟁은 그렇대요. 하늘에서 다 보고 있대요.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막사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만 겪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로켓포는 3발 쏘고 고장났습니다. 어떤 건 발사도 안 됐고요. 어떤 건 아예 터졌습니다. 그런데 태국군의 폭격은 완벽했어요. 우리 로켓포만 정확히 맞췄습니다. 비행기는 보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12월 8일 아침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부대는 북쪽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였고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남은 장비들을 트럭에 실었어요. 저는 트럭 뒤에 올라탔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말했습니다. 어제 공습한 비행기가 뭔지 아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때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FA-50이고 한국에서 만든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국이 한국에서 비행기를 샀고 그걸로 우리를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먼 나라라는 것만 알았죠. 동료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한테도 트럭을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17년에 공짜로 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우리한테는 트럭을 주고 태국한테는 비행기를 팔았다고요. 동료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장사를 하는 거라면서요. 돈 주는 쪽한테 파는 거래요. 트럭을 실으면서 저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우리 부대에도 한국 트럭이 있었어요. K311이라고 적혀 있었죠. 튼튼한 트럭이었어요. 7년째 쓰는데 고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비병들이 늘 칭찬했습니다. 한국 차는 정말 좋다고요. 부품도 정교하고 엔진도 튼튼하대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우리 편인 줄 알았습니다. 트럭을 공짜로 줬으니까요. 그런데 태국한테는 우리를 공격할 비행기를 팔았다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느 편인 거예요? 북쪽 진지로 이동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착해서 참호를 파기 시작했어요. 땅이 단단해서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다른 부대에서 온 병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부 전선에 있었대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거기는 어떠냐고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엉망입니다. 우리 전차가 포를 쏘다가 포신이 터졌습니다. T-55 전차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전차는 못 쓰게 됐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포신이 터졌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오래된 전차입니다. 1960년대 모델이죠. 우리 할아버지들이 쓰던 것과 똑같은 거래요. 반면에 태국은 새 무기를 쓴다고 합니다. 특히 대포가 대단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대포요? 그가 대답했어요. K9이라는 포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었죠. 또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 병사가 계속 말했어요. K9은 엄청나게 정확합니다. 30km 밖에서도 정확히 맞추기 때문에 우리 진지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우리 중국제 로켓포도 멀리 쏘잖아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멀리 쏘는 것과 정확히 맞추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건 멀리는 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죠. 한국 건 멀리도 가고 정확하기까지 합니다. 오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우리 보급 트럭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연료를 싣고 가던 트럭이었고 5대 중 4대가 불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공격당했냐고 물었더니 역시 공습이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정확히 트럭만 노렸습니다. 도로는 멀쩡한데 트럭만 불탔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태국군은 어떻게 우리 보급 트럭 위치를 알았을까? 동료 하나가 말했습니다. 위성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라고, 절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만 보였습니다. 구름이 몇 개 떠 있었고 위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요. 저녁 식사 때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하루 종일 참호를 팠거든요. 한 선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 무기가 이렇게 형편없는 줄 몰랐대요. 우리가 비싸게 샀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다른 동료가 맞장구 쳤어요. 반면에 한국 무기는 완벽합니다. FA-50은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대요. K9도 쏘면 무조건 맞습니다. 한국 트럭은 7년째 고장도 없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무기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구나. 우리는 중국 무기를 믿었어요. 값도 비쌌고 성능도 좋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실제 전쟁터에서는 달랐습니다. 자꾸 고장났고 정확도도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한국 무기는 완벽했어요. 고장도 없고 정확하기까지 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뭘까? 우리한테는 트럭을 줬는데 태국한테는 무기를 팔았습니다. 친구도 아니고 적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장사를 하는 나라 같았어요. 하지만 그 무기들이 워낙 강력해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12월 10일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 부대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태국이 연료 공급을 차단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국경을 통과하는 유조 트럭을 전부 막았다고 했습니다. 중대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연료의 60%가 태국을 거쳐 오기 때문에 이게 막히면 몇 주 안에 문제가 생긴대요. 군대뿐 아니라 민간도 마비가 되는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연료를 구할 수는 없는 겁니까? 중대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서 급하게 구할 순 있지만 양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가격도 비싸지고요. 한 선임이 말했습니다. 이거 전쟁을 오래 못하겠는데요. 연료가 없으면 트럭도 못 움직이고 전차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중대장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요. 점심때 식당에서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어요. 태국이 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약점을 알고 있는 겁니까? 로켓포를 먼저 부수고 보급 트럭을 공격하고 연료까지 차단당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이라는 위성 때문입니다. 또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한국 위성이 왜 태국을 도와줍니까? 병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태국한테 위성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태국이 한국 무기를 사면서 같이 훈련을 받게 됐죠. 위성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배웠다고요. 한국이 직접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기술을 가르쳐 준 거래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구나, 사용법도 가르쳐 주는구나. 그래서 태국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었던 거야. 오후에 동부 전선에서 또 소식이 왔습니다. 태국군의 K9 대포가 우리 지휘소를 정밀 타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다쳤고 지휘관 한 명이 전사했습니다. 어떻게 지휘소 위치를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위성이 봤을 겁니다. 어디에 중요한 시설이 있는지요. 그리고 K9이 정확히 쐈을 거예요. 한국 무기는 그렇게 작동하는 거였어요. 위에서 보고 정확히 맞추는 거요. 저녁에 한 선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전쟁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감하게 싸워도 소용없습니다. 상대방은 우리를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상대를 못 보잖아요. 무기는 상대가 더 정확하고 더 멀리 쏠 수 있는데 우린 연료마저 차단당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이건 공평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한쪽은 최신 무기와 위성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낡은 무기와 고장나는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든 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태국에게 판 무기들이요. 12월 12일 큰 소식이 들렸습니다. 태국 공군이 시엠립을 폭격했대요. 시엠립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국경에서 7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앙코르와트가 있는 우리나라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중대장님이 또다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태국이 우리 후방 깊숙이 공습을 했습니다. 명분은 우리 특수부대가 그쪽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기를 꺾으려는 것이겠죠. 시엠립은 관광객과 민간인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를 폭격했다는 건 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피해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중대장님이 대답했어요. 군사시설만 정확히 정밀 타격받았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생각했어요. 정확히 맞췄다고요? 70km나 떨어진 곳을요? 그것도 군사시설만 골라서요. 회의 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어요. 이것도 한국 무기일 거라고요.
FA-52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어요. 한국 무기는 GPS를 이용해서 유도되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죠. 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오차가 몇 미터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상상이 안 됐어요. 하늘 높이 우주에 있는 위성이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받아서 폭탄이 정확한 위치로 날아간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시엠리 폭격이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저녁에 뉴스를 봤습니다. 시엠리 폭격 장면이 나왔고 건물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옆 건물은 멀쩡했어요. 정말 군사시설만 정확히 맞힌 것이었습니다. 한 뉴스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폭격은 태국의 정밀 타격 능력을 보여줬대요. 한국제 유도폭탄과 FA-50 전투기의 조합입니다. 현대전의 정확성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이렇게 정밀한 무기를 만들다니요. 12월 14일 연료 부족이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부대 트럭 10대 중 5대가 움직이지 못했어요. 연료가 없어서였습니다. 식량 보급도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매일 오던 보급 트럭이 이틀에 한 번 왔어요. 병사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 선임이 말했어요. 이러다가 굶겠는데요. 총알보다 배고픔이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중대장님이 우리를 모았습니다.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태국이 연료와 보급을 계속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급하게 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격도 평소보다 2배 이상 비싸졌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계속되면 한 달도 못 버틸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요? 전쟁이 시작된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중대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회의를 열어서 중재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회의 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12월 16일이었는데 22일로 연기됐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계속 버텨야 합니다. 점심때 한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전쟁인가 싶대요. 총싸움보다 연료 싸움 같습니다. 누가 더 많이 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문제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태국은 우리와 정면으로 크게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전쟁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죠. 연료를 차단하고 보급로를 끊고 중요 시설을 정밀 타격하고요. 이게 현대전이구나 싶었습니다. 오후에 서부 전선 소식이 들렸습니다. 태국군 장갑차 부대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속 100km 가까이 달라는 스트라이커라는 미국제 장갑차입니다. 우리 낡은 장갑차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 첨단 장비가 다 들어있었죠. 밤에도 볼 수 있는 열감지 장비까지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밤이 되면 거의 안 보입니다. 하지만 태국군은 밤에도 우리를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소식도 들렸습니다. 태국 해군이 우리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다로 들어오는 연료와 물자도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육지도 막히고 바다도 막힌 거였죠. 한 병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전쟁에서 지고 있어요. 총싸움에서 진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지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위성으로 우리를 보고 있고 정밀 무기로 정확히 맞추고 있습니다. 보급을 차단해서 우리를 굶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들 FA-50, K9, 한국 기술로 훈련받은 태국군이요. 한국군은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 전쟁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12월 16일
아세안 회의가 또 연기됐습니다. 22일에서 날짜 미정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에 병사들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 하나가 말했어요. 만약에 우리 편으로 한국이 참전했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태국 편도 아니고요. 한국은 그냥 장사를 하는 겁니다. 돈 주는 쪽한테 무기를 파는 거죠. 우리는 돈이 없어서 트럭만 받았고 태국은 돈이 있어서 무기를 샀어요. 그게 전부예요.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국한테 무기를 샀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K9을 가지고 FA-50을 가졌다면요. 우리 로켓포도 고장 안 나고 정확했다면요. 아마 전쟁 양상이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 무기를 샀어요. 가격이 싸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12월 18일 전선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태국에 더 강력한 무기를 주려고 한대요. K2 전차라는데 최신형이라고 합니다.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곧 올 거라는 소문입니다. 확인된 것도 없었고 저는 처음에 그냥 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병사들은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무기 소문은 다 맞았습니다. FA-50도 처음엔 소문이었는데 진짜였잖아요. K9도 그랬고요. 그럼 K2 전차도 진짜일 확률이 높죠. 다른 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707 부대도 온대요. 707은 한국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고 요원들이라고 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투입됐을 거래요. 보이지 않게 움직이죠. 저는 웃으려고 했어요. 보지도 못한 걸 어떻게 믿어요? 하지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위성이 우리를 감시하는 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정밀 폭탄을요. 그럼 보이지 않는 특수부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점심때 더 많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이 바다에 있대요. 태국이 한국에서 또 샀다고 합니다. 우리 보급선을 감시하고 있대요. 천무라는 로켓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거리가 80km라는데 우리 수도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어요. 이게 다 사실일까?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확인됐고 일부는 소문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확인된 것만 해도 충분히 무섭대요. FA-50K9 한국 위성 기술도 소문이 아닌 진짜였기 때문이죠. 그럼 나머지도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보여주는 것보다 숨긴 게 더 많을 거래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만 해도 충격적이기 때문이죠. 100km 밖에서 정밀 타격하고 위성으로 실시간 감시를 하며 무기는 잔고장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 거예요. 안 본 건 얼마나 더 많을까요? 오후에 중대장님이 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고 태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휴전을 논의 중이랍니다.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벌써요? 전쟁 시작한 지 겨우 열흘 남짓인데요. 중대장님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 걸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연료가 바닥나고 보급로도 계속 차단되는 실정입니다. 피해는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는 제대로 반격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공권도 없고 정밀 무기도 없어요. 이대로 가면 한 달도 못 버틸 겁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열흘 만에 휴전을 논의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약했나요? 선임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저희가 약한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요즘 전쟁은 옛날처럼 안 됩니다. 위성, 정밀 무기, 실시간 정보가 필수인 시대입니다. 이런 거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 방식으로 싸웠는데
상대는 현대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무너진 거죠. 저녁에 병사들끼리 모였습니다. 모두 말이 없었어요.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소식 때문이었죠. 한 동료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무서운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서운 이유가 뭔데? 그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안대요.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래요. 상대가 더 이상 못 싸우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보급을 끊고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고 시간을 끄는 거래요. 우리는 총 쏘는 법만 배웠는데 한국은 전쟁을 관리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태국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죠. 연료 없이는 전쟁을 못하니까요. 보급 없이는 버틸 수 없으니까요. 정밀 타격으로 우리 사기를 꺾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전략의 중심에 한국 무기가 있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한테는 트럭을 공짜로 줬어요. 도와주려고요. 하지만 태국한테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무기를 팔았어요. 돈을 받고요. 친구도 적도 아니에요. 그냥 준비된 나라인 거죠. 자기가 만든 무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아는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파는 나라요. 가장 무서운 건 이거였습니다. 한국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를 결정했어요. 한국 무기를 가진 쪽이 이겼으니까요. 12월 20일 비공식 휴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중립지역에서 양국 대표가 만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건부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태국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드디어 끝나는구나. 집에 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아니면 비긴 건가요? 12월 22일 아세안 회의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늦었지만 국제사회가 움직인 거예요. 말레이시아가 중재를 맡았습니다. 양국에 즉각 휴전하라고 촉구했고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동의했습니다. 12월 27일 정식 휴전이 선언됐습니다. 전쟁 시작한 지 정확히 20일 만이었어요. 모든 무기 사용을 중단하고 병력 이동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협상은 계속하지만 전투는 멈춘 거예요. 우리 부대에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짐을 꾸리고 장비를 정리하며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부대로 가고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푸놈펜 근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틀이 걸렸어요. 12월 29일 저녁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이 반겨주셨어요.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전쟁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한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전쟁 어땠냐고요? 태국군 강했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강했어요. 무기도 좋았고 훈련도 잘 됐어요. 다른 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졌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 건 아니에요. 휴전이에요. 하지만 이기지도 못했죠.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그럼 왜 싸움을 멈춘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더 싸우면 우리가 더 힘들어요. 연료도 없고 보급도 끊겼고요. 상대는 우리를 하늘에서 보고 있고 정밀 무기로 정확히 맞추고 있었습니다. 더 버티기 어려웠어요. 젊은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태국이 제일 무서웠냐고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럼 뭐가 무서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이요.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한국이요? 한국군이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왔어요. 하지만 한국 무기가 왔어요. FA-50이라는 비행기와 K9이라는 대포요. 그리고 한국 기술로 훈련받은 태국군이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적이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적은 아니에요. 한국은 우리한테 2017년에 트럭을 줬거든요. 222대나 공짜로 줬습니다. 그럼 친구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도 아니에요. 한국은 태국한테 무기를 팔았거든요. 우리를 공격할 무기를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한국은 뭐냐고요? 저는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준비된 나라예요.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요. 원하는 사람한테 파는 나라요. 그런데 그 무기가 워낙 좋아서 전쟁을 바꿔버려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도 한국한테 무기를 사면 되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한국 무기는 비싸거든요. 우리는 저렴하다는 이유로 중국 무기를 샀어요. 하지만 전쟁터에서는 가격보다 성능이 중요했어요. 중국 무기는 자꾸 고장났어요. 한국 무기는 한 번도 장고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전쟁을 결정했어요. 밤에 제 동생을 만났습니다. 대학생이에요. 그가 물었어요. 형, 전쟁에서 뭘 배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전쟁은 총 숫자가 아닌 것 같아. 중요한 건 시스템이야. 누가 더 정확하게 보고 더 정밀하게 맞추느냐의 문제이지. 연료와 보급을 누가 관리하느냐의 문제고. 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그 시스템을 가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야. 전쟁을 끝내는 능력을 파는 거야. 위성으로 보고 정밀 무기로 맞추고 보급을 차단하고. 그렇게 상대가 더 이상 못 싸우게 만드는 거지. 우리는 그걸 20일 동안 경험했어. 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 한국이 무서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가장 큰 적은 눈앞에 있었어. 태국군이 바로 앞에서 총을 쏘고 있었지. 하지만 모두가 더 무서워한 건 보이지 않는 한국이었어. 위성은 우주에 있고 비행기는 하늘 높이 있고 폭탄은 100km 밖에서 날아왔어. 싸울 기회조차 안 줘. 동생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소문은 과장이 아니었어.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거거든. 정밀 타격, 위성 감시, 무고장 작동. 전부 사실이야. 그래서 안 본 것까지 믿게 됐어. K2 전차 707부대, 해군 함정. 다 있을 거야. 한국은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을 거거든. 12월 30일, 저는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이었어요. 전쟁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가 배운 교훈은 남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몰랐던 나라요. 트럭을 공짜로 주는 친절한 나라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강한 나라였어요. 참전하지 않아도 전쟁에 영향을 주는 나라였죠. 시장에 들렀습니다. 상인들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역시 한국 얘기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고장이 안 나고 기술은 정확하대요. 한국이 끼면 전쟁이 달라진대요. 소문은 이제 캄보디아 전국에 퍼진 거였습니다. 푸놈펜에서도 시골에서도 국경지대에서도요. 모두가 한국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시위가 있었대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70명에서 8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전쟁 기념관 앞에서 손에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국이 판 무기가 캄보디아를 공격하는 데 쓰였다고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요. 그들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우리를 공격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잘못한 건가요? 한국은 장사를 한 거잖아요. 태국이 돈 주고 산 거고요. 한국은 양쪽 다 아는 나라인데 우리만 한국을 몰랐어요. TV를 끄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친구도 적도 아니에요. 그냥 준비된 나라예요. 자기가 만든 무기의 성능을 정확히 아는 나라요. 원하는 사람한테 그걸 파는 나라죠. 그리고 그 무기가 워낙 강력해서 전쟁을 바꿔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에요. 위성이 보고 비행기가 확인하고 폭탄이 날아가는 거요. 전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고 효과적이에요. 우리는 중국에서 개별 무기만 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없었어요.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동생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형, 다시 전쟁이 나면 어떡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만약 또 생긴다면요. 우리도 준비해야 해. 중국 무기만 믿으면 안 돼. 가격보다 성능을 봐야 해. 그리고 시스템을 갖춰야 해. 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참전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줬어. 그게 현대전이야. 총 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 위성이 있어요. 아리랑이라는 한국 위성이요. 지금도 어딘가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만든 무기들이 세계 곳곳에 있을 거예요. 사용되길 기다리면서요. 20일간의 전쟁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이거였습니다. 전쟁은 용기만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술과 시스템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다 가진 나라이죠. 참전하지 않아도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나라요. 보이지 않는데 가장 무서운 나라요. 그게 캄보디아 전선에서 퍼진 한국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20일간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총알이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한국군은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전쟁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위성으로, 비행기로, 정밀 무기로요. 그리고 그 무기들이 전쟁을 끝냈어요. 20일 만에요. 이제 저는 압니다. 현대 전쟁은 총 숫자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나라라는 걸요. 세계 어디에서든 한국 무기가 있으면 전쟁이 달라진다는 걸요. 여러분도 이제 아실 거예요. 한국이 왜 무서운 나라인지요. 참전하지 않아도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이유를요. 이 채널에서는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감동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이라는 댓글은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